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세가 되겠죠. 관세. 근데 문제는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의아해할 수도 있죠. 관세를 내는 건 알겠는데 왜 다른 물품도 부과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물품이 수입될 때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이 부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의미를 하고요.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VAT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걸 알겠고,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그냥 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 구매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즉, 물품을 수입할 때도 부가세를 걷어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부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관세는 세관에서 관리를 하고, 기관이 서로 다르잖아요. 세무서랑 세관이랑. 근데 세무서에 있는 그 세무 공무원들이 물품이 수입되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세무서에서 세관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세관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고받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때 부가세도 같이 걷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부가세라든지 개별 소비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수입할 때 세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돈을 걷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각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부가징수되는 내국세 등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여러 가지가 있죠.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세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가산세, 그다음에 체납처분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당되는 법령들마다 법마다 이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는 잠깐 머물렀다가 해외에 다시 내보낼 거다라고 한다면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수입할 때 발생하는 그런 관세나 어떤 부가세 이런 것들을 다 면제를 시켜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조건이 있어야 다시 수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의 경우에는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돌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가산세라고 하는 항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국세뿐만이 아니라 내국세로 인해서 발생됐던 가산세까지도 다 징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을 안 낸 거죠. 체납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원래 정해져 있는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기한이 넘어서까지도 돈을 내지 않고 있으면 그거 저희가 체납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체납이 돼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돈을 안 내고 있으면은 물품 같은 것들을 처분해서 이제 돈을 걷어간다는 겁니다. 저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빨간 딱지 같은 거 있죠. 빨간 딱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판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이제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화를 수입하게 됐을 때 관련 절차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위탁을 받은, 그러니까 수탁한 세관에서는 그런 업무들을 종합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까지도 관세법에서 같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관세법의 규정하고 그 나머지 내국세 등의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관세법에서도 그 수입에 대한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부가세법 같은 경우에도 제하의 수입에 대한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모순되는 게 있다, 서로 간에 좀 충돌되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세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법 자체가 수입에 대해서 특별하게 딱 특정화돼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다른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수입을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하고 있는 것이 더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세관에서는 그 업무를 직접 하는 자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만들 때부터 서로가 이제 충돌되게 만들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볼게요. 관세법 해석의 기준. 관세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할 때를 의미를 합니다. 나중에 관세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위반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그런 처벌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법원이라든지 뭐 다른 곳이 되겠죠. 소송을 간다고 했을 경우는 법원에서 그런 해석을 하게 될 것인데, 해석을 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과세 형평, 그다음에 당해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본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과세 형평, 뭐 다른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과세를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형평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조항이 가지고 있는 취지 같은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것들은 좀 그런 이슈가 없겠지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함축된 게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 같은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확대 해석을 안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어떤 걸로 볼 수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자 같은 경우는 물론 수입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관세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그러니까 과세관청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세관을 의미를 하겠죠.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준 게 있었는데, 그걸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과세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이 납세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굳어져 왔다는 것이죠. 만연해 왔다. 그렇게 널리 사용되어 왔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과세를 하겠다. 소급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개념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이 있어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선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납세자든 세관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직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는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이 정도까지는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한계선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고에 있는 세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걷는 것이고 그걸 나중에 환급해준다 그러면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세금을 낸 것이고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환급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요구를 하는 것인데 세금을 걷어갈 때는 정당한 것이고 환급을 요청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게 정말 정당한 게 맞는지를 꼼꼼하게 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직원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 납세 의무자를, 그러니까 화주를 약간 조금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재량에 대한 한계점을 정확히 하라는 것이죠. 15번 관세의 납부 기한.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날짜를 의미를 합니다. 납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 그 다음에 부가세,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납부 기한. 여러분들 기간하고 기한하고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6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가 되는 거죠. 6월 1일부터 6월 10일. 근데 기한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에 6월 10일이 바로 기한이 되겠죠.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납부를 할 수 있는 최종 마지막 날짜가 바로 납부 기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쉽게 말하면 연체를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죠. 요즘에는 이제 뭐 만화를 볼 때도 저희 뭐 그 카페 같은 데가 있잖아요. 뭐 놀숲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만화 카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만화를 보고 이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책을 빌려서 봤었어요. 이렇게 만화 같은 것들, 뭐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제 대여점이 있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일정 기간까지 보고 그 기간 안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었고 반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경과한 날수만큼 연체 비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요. 밑에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네요. 납부 기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등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동채무의 이행 기간으로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해당 조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을 말을 한다. 참 말을 어렵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 경과하게 되면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체세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연체세. 그 다음에 밑에 관세의 납부기한 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 신고 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납세 신고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 들어볼게요. 납세 신고. 납세 신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좀 헷갈리게 써있긴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수입신고는 물품이 수입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고요. 납세신고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 세금이 얼만큼 되는데 이만큼 제가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랑 납세신고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신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납세신고서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신고를 했을 때 수입신고서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신고 필증 이렇게 검색해서 이미지를 찾아보시면은 양식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세금 부분이 있어요. 세금. 관세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납세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수입신고 안에 이 위에서는 이제 물품 명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물품 명세. 그 위에는 이제 납세 의무자 여러 가지 내용 쭉 나오거든요. 여기 물품 명세, 여기는 세금에 관련된 납세 신고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서 별도로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신고를 하는 방식에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합니다. 수입 신고를 하면서 저희 세금 내겠습니다. 그 신고하는 것들은 원칙은 신고 납부 제도가 있어요. 신고 납부 제도가 있고요. 예외적으로는 부가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제가 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이 수입되는 사실을 신고를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만큼 세금 나오니까 제가 이만큼 대해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신고 납부 제도가 됩니다. 부가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과세관청에서 관세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납세 의무자 스스로. 관세청이라기보다는 실무를 하는 자는 세관장이기 때문에 세관장이 부가고지를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이 물품을 수입할 때는 이만큼 세금 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부가고지라고 한다는 거고요. 스스로 물건을 확인해서 이 물품은 가격이 얼마고요. 이거 대해서 세금 얼마큼 발생했으니까 제가 이거 확인해 주시면 이만큼 돈 내고 물건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고 납부 제도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기한 다시 말씀드려보면 납세 신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고 납부 제도에서의 앞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납부 전에 납세 신고. 그래서 납세 신고하고 나서는 신고한 날이 그러니까 수리가 되잖아요. 납세 신고 수리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 신고서라고는 다른 게 없고요. 수입 신고서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를 해보면은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부 기한이 잡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부가고지 같은 경우는 부가고지를 하게 되면 납세 고지서라고 하는 게 날라와요. 이거는 저희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거 있잖아요. 날라오죠. 거기서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매달마다 오잖아요.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부과를 하는 기관에서 이만큼 세금 발생했으니까 돈 내세요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고지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납부를 해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까지 납부가 안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비용들이 추가가 돼요. 원래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산금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들어갔었는데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지서를 따로 받게 됩니다. 받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원래는 심사하고 수리되고 반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신고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즉시 반출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즉시 반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수입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즉시 반출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입 신고하고 나면 그 날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납세고지서의 송달.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과세의 부가처분을 납세 의무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해당 부가처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을 납세 의무자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의미를 한다.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밑에 보니까 직접 교부, 인편, 우편 송달, 공시, 전자 송달. 용어가 익숙한 용어들은 아니죠. 이게 아무래도 법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같이 그런 법의 용어들을 정확히 좀 접하지 않게 되면, 익숙하게 접하지 않게 되면은 조금 생소한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직접 와서 주거나, 그렇죠? 세관 공무원이 직접 와서 주거나, 아니면 세관 공무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세관이 직접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세관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편, 사람을 통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화주들 같은 경우는 관세사에게 요청을 하죠. 세관에 가서 이거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세관에 방문을 해서 대리인으로서 간 거죠.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편 송달은 어렵지 않죠. 등기 우편 같은 걸로 보내는 거고요. 공시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공개된 곳에 게시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뒤에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관의 게시판에 올려버려요. 즉 관세청 홈페이지 가보면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고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공시한다.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홈페이지 같은 거 말고 저희가 이제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 검색해가지고요. 유니패스, 관세청 유니패스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접속 가능하거든요. 특정 사이트에서 이제 거기 사이트 접속하게 됐을 때 그 문서함 같은 게 따로 있어서요. 거기로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특정한 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송달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편 송달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또 이제 다들 컴퓨터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자 송달의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메일로 온다는 겁니다. 메일로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발송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7번 볼게요.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은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반송 신고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신고한 자가 보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수입, 수출. 수출과 반송은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화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입에 관련된 신고는 5년, 신고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수출 반송은 3년, 화물은 2년으로 잡혀 있는데 화물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보세 창고에 반출입 신고한 거. 그냥 이것만 쓸게요. 보세 창고, 그다음에 적하 목록. 적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그 물품의 목록을 의미를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매니페스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적재되어 있는 물품의 목록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물건이 나간다고 했을 때 세관에 제출되는 그런 서류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 운송,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서류를 말을 하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세법의 이제 그 특징 중에 성격 중에서 여러 가지 조약이라든지 협정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5년, 3년, 2년. 그래서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관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재가 들어갑니다. 5년을 두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관세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수입 물품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수입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나오지만 관세 부과의 제척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관세 부과,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관세를 부과하는 것. 제척기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일정한 기관이 정해놓고 그 기간이 될 때까지 그 기간 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그 권한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 보시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도 그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특정한 날짜를 딱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멸시효라 부르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특정한 날짜가 경과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권한 자체가 아예 박탈당하는, 소멸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효라고 하는 것은 얘랑 비슷하긴 한데 특정한 날짜를 딱 정해두는 거예요. 마지막 완료 일자 정해놓고 그 날짜 경과하게 되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특정한 날짜 경과됐을 때 이제는 그 권한 자체가 소멸됐다.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관세 징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관세 부과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즉 세관에서 과거 5년치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추징할 게 있으면은 그때까지만 추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넘어가는 5년 훨씬 전의 것은 추징을 하고 싶어도 추징을 못합니다. 부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신고 잘못해가지고 관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된 건데 이거를 내가 5년 동안 안 걸릴 수 있다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5년 뒤에 걸렸다. 5년하고 하루 뒤에 걸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안 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똑같이 맞추는 거죠. 나중에 사후 심사, 그러니까 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인보이스, 그러니까 송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당연히 보관을 하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였고요. 이제는 2장 과세 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뒷부분부터는 좀 더 빠르게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세 요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을 말을 하는 거죠. 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4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지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를 할 수 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고 한다면 과세를 못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세 요건, 관세의 과세 요건의 경우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순서는 상관없어요. 과세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수입되는 물품이라는 겁니다. 수입 물품이 아니면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듣긴 하는데 mp3 같은 거 있죠. 너무 좀 안 듣는 것 같아서 빼고 너무 나이가 좀 들었나요? 이거 말고 저희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동영상. 예를 들면 요즘에는 파일명을 말씀드려보면은 MP2G라든지 아니면은 뭐 AVI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MP4라든지 뭐 이런 그 파일들, 전자 파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한 사이트에서 내가 구매를 해서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아니면 외국 사이트에서 다운받는다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반입하거나, 그러니까 소비하거나 사용하거나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잖아요. 동영상, 이거를 물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자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 물품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물건이라 하는 것은 유형물 또는 유체물을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파일이 남아있긴 하죠. 컴퓨터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형태가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터넷으로 제가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그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돈을 내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거게 볼 수 있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수입 신고해야 되고 관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면 이거는 과세 물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없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를 낼 필요도 없고요. 수입 신고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말 그대로 납세에 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수입하는 화주를 의미를 합니다. 화주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주인. 그렇죠?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과세 가격, 그렇죠? 세율. 세율이 있고 네 번째가 과세 표준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세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율을 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율. 저희가 8%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하든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세가 8%, 관세율 8%가 적용된다. 물품, 수입하는 가격의 8% 정도는 관세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을 세율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걸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세액이 되거든요.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가세가 있고요. 종량세가 있습니다. 가격, 수량 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종가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가격에 따라 세금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종량세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이제 수량, 예를 들면 뭐 톤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종량세에 해당하는 물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종가세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가세에 따라서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대상을 과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세를 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가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관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가지를 관세의 4대 요건이다. 4대 과세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과세 물건, 과세 표준,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 과세 물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가 뭔가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국제 거래. 네, 여기가 수출국. 네, 제 그림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여기가 수입국. 쉽게 말하면 여기가 미국, 여기가 한국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물건 수출해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CIF 가격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CIF가 뭐냐면요. 수출국에서 여기 그 수입항의 특정 항구까지 도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그런 조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에다가 해상 운임과 보험료까지, 그러니까 I가 인슈어런스, 그다음에 F가 프레이트거든요. 국제 해상 운임, 그다음에 국제 해상 운임과 관련된 보험료 이 모두를 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수입자가 지급하는, 구매하는 비용을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최초에 이제 공장부터 해가지고 물건이
그 수입국까지 이제 물건이 배송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물품의 상태가 A급 상태라고 가정해 봤는데, 그 다음에 A급에다가 100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운송 도중에 어떤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중간에 분실도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딱 되니까 B급에다가 물품의 그 수량도 90개가 됐다고 하면 세금 부과할 것이 이걸 가지고 할 것인지 얘를 가지고 할 것인지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하는 것을 과세 물건 확정 시기라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의 과세 물건을 가지고 과세 가격을 산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 원칙적인 시기는 수입 신고를 할 때에,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다음에 가격이 아니라 수량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 A급이 물건이었지만, A급의 100개짜리 물건이었지만, 이게 수입 신고를 할 당시에는 B급의 90개짜리 물건이었으면 이것만큼만 세금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거 말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직접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은 몇 개만 샘플로 말씀드려 볼게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한다면, 수입 신고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확정을 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로 해가지고 과세 물건을 확정 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볼까요? 넘겨보시면은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겠죠. 9번에 도난 물품 또는 분실 물품, 그러니까 물품이 여기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보세 창고에 물건이 장치하고 있었어요. 여기 수입국, 한국에 있는 보세 창고에 물품 갖다 놓고 이제 수입 신고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품이 도난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도난이 발생해가지고 물품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난된 물품은 이게 증발된 것이 아니라 국내 누군가가 이거를 갖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그 창고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다 보면은 국내에서 유통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수입 신고도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를 한다면 그 시점부터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확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난된 물품이 국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이 다 돼버렸어요. B급 90개 전체가 아예 그냥 도난 발생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사용이 되고 B급에 한 10개만 남았다. 그럼 10개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그 분실됐을 때 그 물품 전체에 대해서 아예 모두 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수입신고를 안 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밑에 다시 내용 다른 거 볼까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있죠. 11번. 이게 뭐냐면 밀수를 한 것을 말을 하는데, 밀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입신고가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했을 당시에 그런 성질과 수량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입된 시점에서의 성질과 수량을 그냥 파악해서 그거 가지고 세금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기본 수업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5번,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납세에 관한 의무를 짓는 자, 부담을 하는 자를 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됩니다. 물품을 수입한 화주. 그렇죠. 화주라고 한다면 물품의 주인을 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수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화주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제 아는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입을 위탁받아서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을 한 물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수출자라고 보고요.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는 한국에 있는 수입자다 라고 했을 때 1대1 거래면은 여기 있는 자가 화주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수입자가 자기가 직접 수입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다른 제3자한테 대행을 맡긴 거예요. 대행. 그러면 C라고 하는 자가 물건을 이제 중간에서 수입 신고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대행 업무를 하는 겁니다. 대행.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연 이 화주를 C로 할 것이냐 B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답은 B예요. B. 실화주라고 합니다. 물품을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봤을 때 C는 그냥 대행만 한 거기 때문에 C는 알고 B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수입 대행자라는 말을 안 쓰고 신고서에서는 수입자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대행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그 C가 수입자가 되고, 실제로 수입을 한 자니까, 수입신고 한 자니까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B가 됩니다. B.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지금 B가 수입하는,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는 B인데, C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수입신고만 대행해줬구나. 이렇게 보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거는 실제로 이제 이론 수업 하게 됐을 때 그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세한 거 다 넘어가고, 그다음 납부 의무의 소멸 6번 보겠습니다. 납부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납부 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을 하죠. 기본적인 것은 내야 될 세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내면은 끝납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세금을 내면 끝이 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당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입자인데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된다 생각해 봤을 때 100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돈을 못 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내고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제가 그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이 있었던 거예요. 환급받을 금액도 100만 원이다 가정해 보면은 원래 원칙은 세금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또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건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충당, 서로 상쇄시키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당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환급세액이 있다면 그거에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빼고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7번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한 제척기간, 기간을 말을 하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의의가 있는데 이미 성립된 관세 채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공법상 형성권, 즉 관세 부과,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부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이 미리 정하여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바로 밑에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5년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고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정정을 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묵혀두었다가 5년이 넘어가기를 기다릴지 택해서 나중에 넘어가면은 부과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발각되잖아요. 그게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그러니까 납부를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되고 난 이후부터는 수정 신고 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매일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년이 바로 되기 직전에 추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산세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정정 제대로 해서 돈 낼 거 내고 이제 그 비용을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거는 저희가 컨설팅하는 건 아니고 화주가 결정하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정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원래 원칙은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의도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신고상의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고 오류가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낸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부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은 관세 부과 안 되는 것 맞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발각이 되면은 이게 원래 5년이 지나서 부과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5년 더 늘어나요. 즉 10년치 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세관에서 밝혀내야겠죠. 과세관청에서 이 화주가 납세 의무자가 이런 부정한 이제 방법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실무적으로 말씀드려봤을 때 그렇게 발생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3번 관세 부과 대척 기간의 기산일. 기산일이라고 한다면은 시작되는 날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라고 한다면 그 날짜가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원칙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신고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을 경과하게 되면은 관세 부과 대척 기간이 만료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론 수업할 때 그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 개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대척 기간 말씀드렸을 때 소멸시효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징수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면, 부가권의 행사에 의해서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 의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부가가 먼저 돼야 돼요. 징수를 하려면 부가된 거에 대해 징수를 하는 것이지, 부가도 안 해놓고 징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 그러니까 부가권을 먼저 행사를 해야지 소멸시효가 이제 되는 거겠죠. 징수권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겠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넘겨보시면 그 기산일 나오죠. 소멸시효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해서 밑에 하나만 볼게요. 신고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15일까지가 그게 뭐냐면 납부기한을 말을 하죠.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나서는 소멸시효, 어쨌든 납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징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게 5년이 이제 경과돼야지, 그때까지 행사하지 않아야지만 돈을 못 걷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3번 관세 징수권의 시효 중단, 그 다음에 정지.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을 시키거나 정지를 하는 것이 있어요.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없애는 것을 말을 하죠. 정지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이렇게 멈춰 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시효 중단 나와 있습니다. 시효가 진행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새로이 시작되는 것.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했을 때 소멸시효의 이제 그 기산일 나오잖아요. 쭉 해서 이제 며칠 해가지고 한 3년을 경과하게 됐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 다 없애고 새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로 시작.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5년, 그러니까 2년만 더 기다리면 됐었는데 이게 더 5년까지로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3년까지 왔다고 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딱 멈춰요. 멈추고 앞으로 2년, 나중에 정지 사유가 해제가 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다시 기산이 되는 거죠. 차이는 아시겠죠? 밑에 보면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납세 고지, 경정 처분, 납세 도촉, 뭐 등등등 해서 이런 게 나오고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위에 보면요. 지금 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제 5년 동안 기산이
그 날짜를 보게 될 텐데, 원래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가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이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됐다. 돈을 안 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잠적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그냥 납세고지를 처음부터 해가지고요. 그 기산일을 그냥 새로 계산하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이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흔하지 않다,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무슨 장려하는 그런 얘기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효 정지 같은 경우에는 넘겨보시면요. 뭐 징수 유예 기간, 분할 납부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정지.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걸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재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돈을 못 낸다, 뭐 예를 들면 천재지변 같은 걸 발생을 해서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걸 잠깐 멈춰놓고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9번 관세 환급 청구권. 이거는 이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을 하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5년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소멸시효 기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5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권한이 이제 소멸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그 경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경정 청구. 신고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요. 신고할 때 보니까 과다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과다 신고. 원래 이제 100원으로 내가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납부한 게 150원이었다. 그러면은 50원만큼을 과다하게 지급을 하게 된 거잖아요. 납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과원합 환급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세관의 경정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경정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 어렵게 느껴지는데 다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경정 청구에 대한 이제 경정 통지를 받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정 결정일, 경정을 하겠다는 결정을 받는 게 있는데 경정 결정을 받고 나면은 이제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내가 50원 더 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면은 정말 말 그대로 과다하게 납부한 거라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물품이 2개짜리 원래 하나만 있는 물품인데 2개로 신고했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정정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정정. 수입신고 정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50원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급 청구,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급 신청을 하려면은 첫 번째 수입신고 정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들을 먼저 진행을 해서 그에 따른 결정을 받아야지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일로부터 5년이라고 잡히게 된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환급 청구권의 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아예 없어지고 또 새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